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강의하겠습니다. 자, 형성의소의 기재 방식은 형성의 효과를 선언하는 방식으로 기재돼요. 즉 취소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형성의소의 유형이 하나가 있는데 이온소송 도시는 형성의소예요. 그랬을 때 이온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온하라 이거 아닌 거예요. 취소하라 이거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과 변호는 이온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성의 효과를 선언하는 형식으로 형성이 정말 작성이 되는데 형성의소에서도 이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유형에서 현실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들 채권자 취소권에 대한 사행위 취소소송 그리고 공유물 분할 청구인데 먼저 채권자 취소소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채권자 사행위 취소소송은 이것이 형성의소인지 이행의소인지는 좀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결론만 얘기하면 우리 판례는 두 가지가 다 그 두 가지를 모두 겸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즉 형성의소의 면도 있고 이행의 면도 있다는 거예요. 형성의 면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사행위를 취소한다는 것은 형성권이잖아요. 그것은 형성의소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행이 취소되면 사행위에서 넘겨진 재산을 갖고 오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채권자의 공동재산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채권자 취소권이 근본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넘겨오야 되잖아요. 이 넘겨오는 부분, 그죠? 등기라면 뭐 말소 등기를 하라든가, 그죠?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현금을 지급하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넘겨오는 부분은 이행의소의 영역이 있는 거잖아요. 이행의소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모두 있다는 거죠. 취소하고 지급하라. 취소하고 말소 등기 절차 이행하라. 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가 포함되기 때문에 청구 취지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이 두 가지를 다 기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와 사이에 채권자 그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 그 다음에 누구누구는 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근저당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채권자 취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피고로 삼느냐는 거예요. 즉 사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그리고 전득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채무자도 피고로 삼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판례는 채권자 취소권의 효력을 상대적 효력서를 취하고 있었죠. 모든 법률관계에서 다 무효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문제되는 경우에 한해서 한정해서 무효로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상대적 효력설인 거예요. 그거에 한해서 취소시킨다는 거예요. 절대적 효력설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 효력설을 취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회행위지만 피고는 채무자가 아닌 수익자만 상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득자로 넘어갔을 때는 수익자는 전득자만 상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채무자는 피고 적격이 없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로 삼았을 때는 그때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삼은 거기 때문에 부정법 각하 판결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사회행 취소를 구하는 그런 청구 취지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피고를 삼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 더 중요한 것은 피고는 원래의 원고인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로서 돈을 갚을 의무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거 빼돌리기 위해서 사행해서 재산 빼돌린 거잖아요. 맞죠?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는 채무자를 상대로도 피고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다만 그때 그 채무자가 피고가 된 것은 사행위에 기해서 피고가 된 것이 아니라 원래 채무를 갚을 의무가 있으니까 원래 1억 원을 빌려줬다면 빌려줄 채무자에게서 1억 원을 갚을 의무가 있으니까 피고 채무자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 이행의소 금원 청구의소에 있어서는 피고로 될 뿐이지 사행위 취소라든가 그에 따른 그 원상회복이라든가 이건 있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원고 입장에서는 먼저 채무자를 상대로 1억 원 가능한 소를 별도로 할 수 있고 나중에 이제 수익자를 상대로
사행 취소에 대한 원상의 법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동시에 하나의 소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때는 채무자도 피고가 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이 피고는 원래 근본 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지 사행에 관계된 피고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상대적 효력성이죠. 자, 채권자 취소는 형성권이란 취소라는 부분에서는 형성이 쏟아. 그러나 원상의 법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원상의 법을 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행소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 판례가 어떻게 되냐면은 취소와 이행을 같이 구하도 되는 그건 원칙인데 따로 구할 수도 있어요. 무엇을 먼저 구해놓아야 돼요? 취소 부분만. 사행이 취소한다 하는 형성의소를 구해놓고 나중에 원상의 법을 구할 수도 있지만 원상의 법을 먼저 구할 수는 없어요. 취소가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사행이라는 것이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원상의 법을 구하는 거니까 원상의 법만 먼저 구할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는 취소와 원상의 법을 같이 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외적으로는 취소만 먼저 구하고 나중에 원상의 법을 구해도 문제는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원상의 법을 먼저 구하고 나중에 사행 취소 구할 수는 없다. 이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아까 형성소권, 채권자 취소권부터 형성소권을 반드시 재판을 소를 통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 행사 기간을 제척 기간이라 하잖아요. 근데 제척 기간의 행사 방법에서는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 행사할 필요는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형성소권 일 때는 그 제척 기간은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만 권리 행사가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권리 행사가 있었던 것은 못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그때 이 제척 기간은 무슨 기간이 되는 거예요? 제소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행 취소 소송에 있어서의 제척 기간이 있잖아요. 그것은 단순한 제척 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가서 어떤 의미까지도 있다? 제소 기간까지 있다는 거죠. 이것도 헷갈리면 안 되죠. 이것도 중요한 쟁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들의 고유 권리예요. 야, 나중에 이거 진짜 설명하면 좋을 건데 채권자 대의권의 핵심적인 차이점 중에 그것이에요. 채권자 대의권은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대의해서 행사하는 거예요. 누가 채권자가. 채권자의 권리는 아니고 그 원래의 권리는. 근데 채권자 취소권은 뭐냐? 채권자 고유의 권리. 원래는 채무자는 자기 적법하게 넘기는 거기 때문에 취소권이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채권자이기 때문에 취소권이 있는 거예요. 즉 채무자가 갖고 있는 취소권을 대의해 행사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권은 모든 채권자들이 다 행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인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아니라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빚장이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수인이 채권자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여러 명의 채권자는 각자 자기의 고유의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명이 채권자 취소소송을 동시에 넣더라도 그것은 중고소송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송법상의 채권자 취소소송과 중고소송의 관련 쟁점이 되는 거예요. 중고소송 허용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정해서는 무조건 각하가 되는 거잖아요. 압수가 취하되지 않는 이상. 그런데 채권자 취소 소송에 의해서 동일한 채무자를 상대로 수인이 채권자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각자의 권리에 대한 거기 때문에 중복소송이 아닌 거예요.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중복소송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각하 대상이 아닌 것인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 채권자별의 권리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1억 원짜리의 채권자에 불과한데 채무자가 10억짜리 재산을 제3자한테 넘겼다 사행위로 그랬을 때 나는 1억의 범위에서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다른 채권자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10억 타고 이거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다만 불가분인 경우에 목적물이 그때만 예외적으로 가능하죠.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경우에만 자기 채권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느냐? 이처럼 불가분인 경우에 또는 다른 채권자가 채권자 취소 그 배당 요구를 할 것이 명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채권자도 채권자 취소권 행사에서 원상회복식에서 강제 집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절차에 배당 요구할 것이 명백한 경우가 있다면 그런 내용을 증명하면 명백하게 들어올 채권자의 채권을 포함해서 합산해서 내가 취소 채권자의 범위를 구할
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요것까지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부분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회의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 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 채권자의 채권행을 넘어서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취소 채권자의 채권행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채권자는 이런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재밌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채권자 대리권과 채권자 취소권에 대해서 별도의 설명을 할 거예요. 이건 문제의 보고예요. 문제의 보고. 특히 기록형에서는. 그리고 이것은 실제법적 지식과 절차법적 지식이 없으면 이건 해결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해도 안 될 뿐더러 답안답사는 전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같이 공부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 본 과목에 어떤 필요성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학생들이 많은 이 과목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부담을 가지시는지 내가 강의를 못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많이 안 들어서 약간 아쉬워요. 약간 아쉬워요.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이건 진짜 필요하거든요. 이거 듣고 나면요 민사재판실은 헐 가요. 그리고요 나중에 변호사 볼 때 기록형 그냥 해결뿐만 아니라 사례하고 상담 부분 해결돼요. 종합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자, 사행이, 죄송합니다. 형성의 소에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에요. 자, 공유자끼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 분할금지 틀려기 없는 한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공유자 일부는 분할을 원하는데 일부는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이죠? 법원을 통해서 분할하라 하는 형성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공유 분할 청구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청구권이니까 이행소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명칭은 청구권이지만 법적 의미, 법적 효력은 형성권이에요. 뭐냐면 분할하는 판결이 나오는 순간에 법률관계가 분할이 되는 거예요. 공유관계가 분할이 되는 거예요. 공유관계가 종료되고 해소되는 거예요. 형성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성이소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당사자 간에 분할에 아무런 이의가 없다라고 한다면 형성이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는 거예요. 분할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만 비로소 본소의 소의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부분을 신경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를 통한 결수는 되겠다. 그래서 이거 형성이소라고 하는데 이때 주의할 것은 형성이소지만은 일반적인 형성이소와는 달리 법원의 직권주의가 많이 가미되고 있어요. 분할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요. 즉 소송이 아닌 소송의 핵심은 뭐죠? 당사자주의잖아요. 그 중에서도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것이 아닌 것은 비송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구한 방식대로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재판과 고유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하는 것 때문에 비송적, 즉 소송이 아닌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유분할 청구 소송은 비송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형성이소는 형성이소지만 비송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무슨 소라고 한다? 형식적 형성이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당사자 원과 구하는 대로 그런 방법을 통하지 않아서 분할했다 할지라도 당사자는 현금 분할을 원하는데 현금 분할을 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분할해야 되는데 저렇게 분할했다 할지라도 청구 기각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분할만 이루어지면. 이해되셨죠? 네,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사자의 처분권주의에 구속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형식적 형성이소라고 하는 거예요. 공유물 분할 청구의 수위에서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취지에 구애받지 않고 처분권지 구애받지 않고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재량으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분할의 방법 등을 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처분권주의가 완화된 일종의 형식적 형성이소라고 할 수 있다. 비소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가 청구 취지에서
원하는 내용대로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하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자, 2011년 3월 10일 선고 판결 읽어보겠습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물 분할 청구한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 청구권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 현물 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의 공유죄를 그대로 남기면 니들끼리 공유 관계를 계속 유지하라. 이런 방법도 허용된다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공유물 분할을 청구한 공유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는 공유를 현물 남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거예요. 즉 공유자 전부가 원고 또는 피고는 돼야 되는 거예요. 일부라도 누락되면 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가 누락이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이 혼결되는 거예요. 1심 변론 종료 시까지 추가하지 않는 이상 부적법 환수가 되고 소각각 판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헷갈리죠? 갑을병 3인이 공유해요. 그랬을 때 갑은 분할을 원해요. 을한테 붙어있어요. 우리 분할자. 그는 오케이 했어요. 을 오케이 했어요. 병은 너 나 분할 원하지 않아? 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분할 청구를 분할 청구의 소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때 피고를 누구로 삼아야 되냐는 거예요. 분할에 반대하는 병만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을은 비록 분할에 동의했다 할지라도 을도 원고 또는 피고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한 명이라도 빠지면 당사자 적격이 흔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거. 그 중에서도 그 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써야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공유를 분할하라! 뭐 갑과 을이 공유자인데 갑은 A를 갖고 B는 을은 B를 가져라! 라고 분할 판결이 됐어요. 그리고 이 판결이 확정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원래는 이전 등기 같은 거 걸 때는 이전 등기 판결이 확정돼도 내가 등기소에 가서 그 판결에 기해서 비로소 등기를 해야 되는 소유권자가 된다고 했잖아요. 원래 공동신청주의인데 등기 신청 절차 형제까지 할 때 의사의 진술을 명하게 해서 소송을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 판결만으로서 내 소유권자가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냥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단독으로. 그렇기 때문에 등기를 맞춰야 내가 비로소 소유권자가 되는 거예요. 공유를 분할하면 어떻게 될까요? 갑을이 공유자일 때 갑은 A를 갖고 A 부분을 갖고 을은 B 부분을 가져 분할한다 라고 했을 때 분할 판결이 됐을 때 그 판결이 확정되면 A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일까요? 갑은? 을은 B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가 될까요? 어떻게 알아야 돼요? 이전 등 일반적인 의사의 진술을 명한 같은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립 요건주의에 따라서 등기가 이루어져야 물권 변동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러나 이 공유물 분할 판결에서는 분할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에 A 부분에 대한 갑의 소유가 확정되는 거예요.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B 부분에 대해서 을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등기 안 했는데 이것이 바로 187조에서 말하는 판결이라는 거예요. 자, 186조에서 물권 변동에서는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규정되어 있잖아요. 성립 요건주의잖아요. 그 예외가 제 187조이잖아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죠? 물권 변동일 때는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나오는 것이 뭐죠? 공용진수, 상소, 판결이 나오잖아요. 그때 판결이 바로 형성 판결인 거예요. 이행 판결은 거기 판결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정확히 설명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187조에서 말하는 187조에서 말하는 판결은 이 형성 판결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행 판결은 아닌 거예요. 확인 판결은 아닌 거예요. 이해되셨죠?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A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 부분을 주어지고. 또 하나는 분할 공유물 분할판 이전 형사 판결인데 그 사이에 조정이 있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소유, 이행의 소유에서는 조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조정에 의해서 또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지만 왜? 그 판결 가지고서도 소유권이 되는 것은 아니고 등기를 해야 그 소유권자가 된다고 설명을 했으니까.
조정은 당연하겠죠. 아니, 공무물 분할 판결에서 소송에서 조정이 이루어졌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조정은 판결과 동일한 유력, 확정 판결과 동일한 유력이 있다. 이것이 있잖아요. 규정이. 이것에 의하면 이건 형성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형성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일종의 등기 없이도 그냥 조정 내용대로 바로 권리가 취득되고 권리가 소멸되고 상실된다 볼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어요. 조정은 판결과 동일하기 때문에 조정도 형성 조정으로 봐서 조정만 확정되면 그때는 등기 없이도 소유권 취득한다? 아니다. 판결만 그린 거기 때문에 조정으로 완결됐을 때는 이 조정 조서에 의해서 조정 결정문에 의해서 등기를 해야 비로소 내가 소유권이 확정되는 것이다. 이 기인은 견해 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의 다수 의견은 조정으로 했을 때는 판결은 아니기 때문에 판결과 동일한 요령이 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조정 조서에 의해서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고 그렇지 않다는 반대 의견이 분명히 있었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원합의체 판결이거든. 2013년 11월 21일 날 선고된 건데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전문을 실었어요. 전문은 안 실었고 중요한 부분, 특히 반대 의견, 굉장히 논리적이거든요. 이 반대 의견을 읽어보면은 이 공유물 분할에 관계되는 모든 쟁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186조, 180조 강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결론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물권법적 지식이 상당 부분 우리가 리뷰를 할 수 있어요. 리마인드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판례 꼭 읽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하고도 공부에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단순한 결론 부분뿐만 아니라.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2014년 11월 20일 선고된 2011 두 1927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서 꼭 좀 다 읽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꼭 좀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기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기절에 원과 피고는 이혼한다. 아까 이혼 소송도 그죠? 형성이서라고 했잖아요. 이혼한다 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부부관계가 해소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고와 소의 갑 사이, 이때 소의 갑은 채무자겠죠. 사회의 취소승에서 피고가 소의 갑 사이 별칭목 기비제 부동산에 관하여 몇월 며칠 체결된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의 갑에게 이 부동산에 관해서 모든 소산 주민들은 소유권 유저들에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원상의 법이 되게 되겠죠. 이런 부분이니까. 사회인인 매매계약 등을 취소한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당연히 사회인인 매매계약 등에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당연히 원상으로 복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행의소로서의 원상의 복도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청구 지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공유물 분할 청소소송 볼까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토지죠. 별지 도면 표시 몇 점을 순전하게 연결한 가부분은 원고의 소유. 두두두한 나 부분은 피고의 소유로 어떻게 한다? 분할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자 소송 다시 들어가면 채권자 취소소송에서 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고 수익자는 전득자만이 피고로 된다. 다만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등의 청구를 함께하는 경우 금원 청구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채무자도 피고로 삼아야 하지만 이는 이행 청구의 피고이지 채권자 취소 소송이라는 형성의 소유에 있어서의 피고는 전혀 아니다. 그리고 채권자 취소 소송은 형성의 소송이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도 마찬가지고 가집행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시간 지금 설명해 줘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가집행이 있을 수 없다. 이 부분 제가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집행 선고인데 가집행 선고 일반에 대해서 지난번에 배웠는데 가집행 선고는 기본적으로 재산권에 관한 소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분권에 관계돼서 무슨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혼인 같은 신분권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혼에 부수적인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혼에 있어서 그 불법 행위로 해서 내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죠? 비록 신분권에 관계되는 것과 연결이 있었지만은 핵심은 금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된다? 가치평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이혼 소송에서 이혼한다고 하면 가치평 선고 붙이면 안 됩니다. 이자료에서 1억을 달라 할 때 그 부분만 가치평 선고를 붙이는 걸로 해야 됩니다. 가치평 할 수 있다는. 그리고 또 이혼할 때 재산분할이 따라오고요. 이 재산분할도 이혼에 전제되는 거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이혼 판결이 확정돼야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청구하는 성격이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가치평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이혼 소송이 이거 이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가사소송 같은 경우에 제대로 사례한 것이 안 나올 수 있었어요. 언제가 나오는데 나온다면 무엇이 나올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혼 소송이겠죠. 이혼 소송 부분, 그리고 이혼 소송 양육자 지정 부분, 그다음에 양육비 청구 부분, 그다음에 이자 청구 부분, 재산분할 청구 부분이죠. 이때 이혼 청구 부분, 양육자 지정 부분, 그다음에 재산분할 부분은 가치평 붙일 수 없지만 이자 청구 부분, 그리고 양육비 청구 부분 같은 가치평 청구가 가능하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부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인해소에서는 집행력 이수소 때는 확인으로 끝나니까 그러니까 가치평 선고가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확인해서 무혐의를 확인한다 이걸 가치평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엉뚱한 가치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형사 판결도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채권대 소송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공유물 분할 청구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행의소에서도 아까 보면 의사의 진술을 위한 것, 등기, 말소 등기라든가 이전 등기 그런 판결이 확정돼야 그 확정 판결이 바로 의사의 진술에 가름하는 거기 때문에 판결 확정 전에 미리 1심 판결만으로도 2심 판결만으로 가치평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무슨 비록 재산권에 반응이 되는 것이고 이행의소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겁니다. 공유물 부분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었고요. 그죠? 동시이행을 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1,000만 원 지급받은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소장을 이행하는 이런 부분이 이것도 가치평 가능한 겁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부분만 신경 쓰면 돼요. 그리고 하나 주의할 것은 자, 1심 판결에 의해서 이제 피고가 패소됐어요. 그래서 가치평 1억은 지급 가치평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가치평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변제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럼 가치평에서 강제 집행으로 가져온 것이지 임시로 가져온 것이지 피고가 채무자가 변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 소유되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피고가 이미 원고가 가지평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난 갚을 뭐 없습니다. 이거 항변 안 되는 거예요. 변제 항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떤 된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침은 만족을 얻었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가지평에 비한 것이지 변제에 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탁을 해놓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채무소멸의 항변 사유가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그래서 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강의 여러분들 굉장히 유익한 강의예요. 실전에.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변호사 시험 합격하고서 필드에 나와서 실무가로서 실무법조에서 활동할 때도 진짜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 알고 나면 여러분들이 시장에 나갔을 때, 필드에 나갔을 때 실력 없다는 소리 안 들어요. 변호사 시험 합격도 실력 없다는 소리 들을 수 있잖아요, 잘못하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과목을 개설한 거예요, 지금. 자, 장시간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이번 주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